네, 헌재가 오는 7일쯤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일과 13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안에 선고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네, 관련 내용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3월 13일이냐 10일이냐 이렇게 좀 선고일이 예측돼 왔는데 10일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거는 이제 예. 이번 주 화요일 예. 7일쯤에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노무현 대통령 선고가 그 선고기일 지정 발표하고 난 뒤에 사흘 뒤에 예. 선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10일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추측이 가능하고 그런데 또 그 전에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 지정하고 난 뒤에 이제 결정문 쓰는데 내부적으로 합의하고 난 뒤에 결정문 쓰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는 걸 이제 감안하면은 한 뭐 10일이나 13일 정도 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도 저는 있는 것 같고요. 예. 선고기일 지정 자체를 그 선고기일 바로 임박해가지고 발표할 가능성도 그러니까 7일 날 발표하지 않고 더 임박해가지고 발표할 가능성도 저는 이번 경우에는 이 사건이 워낙 엄중한 사건이고 예. 여론에 미치는 파장과 또 그 선고기일 지정되고 난 뒤에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또는 일주일이든 그 찬반 양측으로부터 헌법재판소에 몰려올 그 부담을 감안해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임박해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번 주말까지 오늘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종결하고 평의를 진행하는 걸 보면은 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평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굉장히 장시간 동안에 치열하게 이제 토론 재판관들 간에 예. 이제 토론을 할 걸로 봤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토론기 시간이 길지 않다. 오전 토론으로 그친 때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추측하기는 이미 어느 정도 사실관계 합의나 또는 선고 내용에 대해서 그 합의나 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일반적인 재판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반 재판은 여러 가지 건수마다의 죄가 얼마나 되느냐를 합산해서 형량을 정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비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결과적으로는 4가지, 5가지 헌법 위반, 뭐 생명보호권 위반 여러 가지 어떤 뇌물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중요하게 대통령에게 현재의 대통령의 국정을 계속 맡길 건가 안 맡길 건가의 네. 핵심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라도 이게 심대한 것이 있어서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특별하게 말하자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예. 쉽게 결론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유죄 판결 가능성인 부분 또 혹은 제3자라고 하는 또 뭐 최순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무능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범죄 행위라고 보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대체로 어느 정도의 뭐 우리가 미리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치열한 법리 논쟁보다는 굉장히 간명한 합의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뭐 10일 날 하고 또 10일 날 하게 된다면 사실은 대선이 4월 달에 치러야 되는 그런 결론이 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도 우리가 가능한 어떤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느 정도 또 가락이 나왔을 거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예. 박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여지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참 주목이 되는데 기각과 인용을 가를 쟁점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이제 그 의원님 박형주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도 조금 말씀이 있었지만은 첫째는 사실관계 그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소추한 내용에 대한 그 판단이 있을 겁니다. 뇌물죄를 저질렀느냐, 직권남용, 직무유기 또는 기밀 유출, 그리고 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그 국가 권력을 남용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논의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워낙 검찰 기소도 예. 하고 또 특검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도 많이 밝혀졌고 재판 과정에서도 또 이제 추가로 더 이제 확정되고 있어서 그런 구체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토론은 크게 이견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중간에 파면시켜야 되느냐. 그 정도로 그게 중요한
그 위법이고 불법 행위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맞지만 그렇게 중대한 행위냐라는 그런 법적 평가의 문제가 결국은 이제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핵심이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일부 그 재판관이 나는 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있지만 대통령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3명 이상이 돼버리면 기각돼 버리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은 그랬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선거법 위반은 맞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대통령이 뭐 뽑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2년 겨우 뭐 지나가고 있는 대통령을 3년인기 날리고 그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다 해서 기각이 됐는데 그런 일이 이번에도 벌어지느냐 아니면은 헌법 법률 위반도 저질렀고 그게 도저히 대통령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지만은 그걸 유지시켜주는 거는 우리 헌법 체계상 안 맞다. 이게 파면하는 게 옳다. 이런 쪽으로 가느냐 그게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실제로 연합뉴스가 이 전직 헌법재판관 8명 그리고 저명한 헌법학자 7명에게 견해를 구해봤습니다. 인용과 기각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모의 결과는 인용이 좀 다소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에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몇 대 몇으로 갈렸는지 또 소수 의견이 어떤지 이번에는 좀 모두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원 합의에 대한 이제 좀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그 전원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한두 명이라도 예를 들면 각하의 기각의 의견이 나왔을 때 그것이 반대편의 이 부분에 대한 전체의 정당성을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사실은. 억지로 그걸 국론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원치 않게 모아간다는 것 자체가 엉터리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그냥 있는 그대로 헌재가 예. 그 재판관들 개인의 의사와 소신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받아야 되고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국민이 승복하는 데 있어야 되지 이것을 국론 분열을 의식해서 억지로라도 헌법재판관들이 하나의 결과로 도출하다. 이것은 오히려 더 반대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예.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유심중주의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그 지난번 탄핵 때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아주 간명한 것이어서 예. 이게 헌법 정신의 위배냐의 심각한 토론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심각하게 예를 들어서 예컨대 기업의 모금을 대통령이 권유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자체가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의 위반이고 심대한 헌법 위반이냐. 더군다나 그것이 그 얘기가 대통령을 쫓아낼 만한 정도의 수준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토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지금 조사한 것처럼 법률가들조차도 쟁론의 여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예.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4가지, 5가지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자유심중주의라는 입장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의외로 한 의견으로 모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원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부작용은 없을까요? 있다고 보여지죠. 예. 그 대통령 탄핵하고 나머지 그 국무총리라든가 다른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탄핵 그 정족수가 틀리고 예. 국회 법률 같은 경우에도 일반 가결 정족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 그걸 재가결하는 정족수가 틀린 가중치를 두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헌법재판은 다 그냥 소소한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부터 해가지고 최고 이 중대한 사안이 대통령 파면 문제까지 다 똑같아요. 9명 중에 6명 찬성하면 그대로 이제 인용되는 건데 그 법리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작은 사안은 6대 3으로 하더라도 제일 그 대통령 파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안 중에서 제일 크다고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도 똑같이 6대 3으로 하는 게 맞으냐, 7대 2나 또는 8대 1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 파면은 그 헌법재판관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야 국민들이 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6대 3으로 갈리든 그럼 지금 한 명이 적어졌지만은 뭐 6대 2나 또는 그렇게 좀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가지고 그 대통령 파면할 수 있느냐라는 반론을 의식한다면은 전원 합의로 나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개개인 그 주문에서 선고된 거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그것도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재판관들이 받을 그런 심적 부담
그 반대편의 진영으로부터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의사표현했느냐라는 그 부담을 생각하면은 그냥 전원 합의로 해버리면은 그 부담을 묻어가니까 적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기각이 2명 또는 1명인 경우가 그렇겠죠. 기각에 손드는 분이 재판관이 2명이나 1명인 경우가 이제 그런 고민이 있겠죠. 예. 3명이 돼버리면은 그는 숫자는 소수지만은 그걸로 기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3명이 숫자가 적다고 해서 나는 그럼 인용적으로 할래 그럴 리는 없는 거거든요. 예. 3명 돼버리면 바로 기각돼버리기 때문에 문제는 2명이나 1명일 때 그 2명이나 1명이 나머지 다 압도적으로 다수가 이제 찬성해가지고 인용으로 가서 대통령이 파면되는데 자기는 반대한 걸로 실명 박아서 나갈 때 나중에 그걸 찬성한 압도적인 여론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 하는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거꾸로 뭐 다 그렇지만 나는 그 반대 또 이쪽 진영을 생각하면은 난 내 할 도리 했다라고 이렇게 면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모르는데 원칙적으로 아직 돌아와서 말씀드린다면은 의견이 통일되었을 때 나갔을 때 인용이든 기각이든 국민들이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이라면 그래도 어쨌든 자기 소신이 있다면은 실명을 박아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확하게 하는 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그게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내일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와서 90일 동안의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게 포함이 되겠죠. 헌재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실제로 예. 헌재 심판이 아무리 이제 개인 심중주의라 하더라도 과연 위법성에 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결과가 상당한 어떤 그 헌재 판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증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그 최유라의 2대 입학의 문제, 또 혹은 삼성의 문제, 또 블랙리스트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특검이 갖고 있는 어떤 팩트들을 내놓았을 때 그것은 상당히 이제 뭐 미리 그걸 전제하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헌재가 가령 어떤 그 인용의 그 무게를 실었을 때 그것은 상당히 그 안정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반대로 나머지 결과가 같으면 사실은 이제 그다지 이제 특검의 결과라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불꽃 공방을 벌였는데 예.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기대한 것보다는 예. 그렇게 이렇게 민주당 내부의 경선의 판도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라디오 방송이었다는 그런 이제 한계도 있는데 예. 문재인 후보가 훨씬 이제 앞서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제 그 관심 가지고 흥미를 느끼려고 하면은 후발 주자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들이 팍 치고 올라가 가지고 막 흔들어 놔야 되고 문재인 선발 주자를 코너로 몰고 이렇게 해서 여론에도 영향을 바로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제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워낙 토론에 그렇게 뛰어난 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점수는 못 얻었고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조금 낮지만은 그래도 그분들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뛰어난 토론 능력을 가진 분들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나오게 해서 들여다보려면은 토론 방식이 굉장히 치열해야 되거든요. 그냥 인터뷰하듯이 질문하면 답변하고 질문하면 답변하고 이런 것보다도 상호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상호 토론을 강화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끝장 토론 주제 하나 가지고 예. 그 답을 피해가다가 막 다른 걸로 몰려가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끝장 토론 또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배틀식 토론 배틀 형태로 가야만 이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진면목이 제대로 드러나고 거기서 변수도 생기고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면은 큰 변수가 못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번 대선판의 주요 변수인 김종인 전 대표가 자기 탈당설에 대해서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이후에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다라면서 여지를 뒀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최근에 독일 안보회의를 갔다 오면서 갔다 와서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놓고 갔다 와서는 묵묵부담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자기 본인의 마음도 반반인 것 같습니다. 당내에 있든 밖으로 나오든 이제 그런 건데 최근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 밖에 있는 분들하고의 그 교감이라든지 회동이 굉장히 잦아지는 것으로 봐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숨고르기를 통해 가지고
본인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탈당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러 다닌다든지 또 그런 어떤 시간을 좀 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분히 지금 본인도 그동안에 말씀하셨지만 나는 킹메이커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나을 수 있는 장. 더불어민주당은 아닌 것이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자기가 그동안에 말하자면 문재인 대표로부터 이렇게 민주당에 들어왔을 때 경제민주화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소홀하게 처우를 한다라는 섭섭함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다면 사실은 문재인 캠프의 제일 중요한 정책 브레인으로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되지 않는 데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서 제3지대에 다시 나와서 최근에 이제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최훈열 전 서강대 교수가 자기 문자 메시지를 보는데 보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만날 수 있는 신당 출연이 필요하다라는 문자를 보낸 걸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그런 분들은 학자시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메시지와 관련해서 자기가 그것을 퍼나르고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일정 정도의 말하자면 연기가 조금 솟아나고 있다. 탈당할 가능성도 꽤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홍준표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 경영의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 약간 이제 좀 대선 의지를 내비친 거죠. 당장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행과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예. 황교안 대행도 대행 사퇴하고 이제 출마하겠다고 하고 자유한국당 들어오고 예. 홍준표 지사도 들어오고 이래 되면은 장이 서겠죠. 근데 이제 황교안 총대행 같은 경우에는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가지고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하신다 하더라도 탄핵이 인용돼 버리면은 아마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기각되고 난 뒤에 12월 대선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뭐 편하게 나올 수도 있겠을 텐데 그저께 국가조찬기도회 때 의미심장한 말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은 있구나 또는 심지어 나오려고 결심했구나라고 추측하는 것도 있는데 뭐 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지사는 뭐 당연히 생각이 있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발언 수위를 점점 올려가고 있고 여론의 주목을 끌만한 그런 이슈를 팍팍 던져가지고 좀 과격한 말도 하고 막말 수준에 가까운 그 이야기도 하고 해서 뉴스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탄핵 여부가 결정되고 난 뒤에 하더라도 결정을 할 것 같고 탄핵 이후의 상황은 또 우리가 모르거든요. 어떤 정치 구도가 벌쳐지고 여론이 어떤 식으로 확 그냥 쏠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걸 볼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이 툭툭 던지는 이런 뉴스들이 반영이 돼서 여론이 어느 정도 올라갈는지 본인 여론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도 또 볼 것 같고 또 한국당 경선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한국당은 어쨌든 지금 친박 당이거든요. 친박 세력하고는 자기가 이게 약간 대척적이에요. 본인도 양박이라고 친박을 걸쳐서 양아치박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했을 정도니까 그 안에서 친박이 비토하면은 경선에서는 쉽지 않다는 그 구도 이런 걸 전반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최종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민주당 토론회에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이번 대선판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안에서는 이게 큰 변수가 안 되더라 하더라도 어저께 토론회 얘기를 보면 어쨌든 문재인 후보나 안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했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시장 같은 경우는 안 된다. 배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 중국이 좀 과도하게 어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늘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단둥이나 심양의 뭐 롯데마트나 롯데에 관련된 뭐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굉장히 관광객을 안 보낸다든지 이런 과거에 일본의 경우에서 있어왔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사실은 다소 중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수 쪽에서는 당연히 왜 이런 어떤 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 안보적 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료한 입장을 내놓지 않느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곤욕스러운 뭐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저술 속에서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가도 실제적으로 다음 정부 해야 된다든지 혹은 성주포대에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전 비용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 국가의 비준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다음 자기 직접 말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재나 원인
변경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수려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문재인 후보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고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아예 이재명 시장처럼 나는 이래서 못하겠다 뭐라고 하든지 좀 명확한 입장을 가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